이어서 두 번째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태평양 대서양 동맹 네트워크의 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20분인데요. 시간 더 쓰셔도 됩니다. 달리지 마시고 네. 편하게 하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2번 타자 정욱식입니다. 네. 앞에서 우리 남기정 교수님 1번 타자께서 장타를 치셨으니까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짧게 핵심적인 요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정한 주제가 태평양 대서양 동맹 네트워크의 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이 표현은 공식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미중 전략 경쟁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글로벌 지정학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 요동치고 있는 글로벌 지정학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태평양 대서양 동맹 네트워크가 부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냉전 시대에도 없었던 현상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례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예. 2월 7일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전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태평양 대서양 파트너 사이에 다리가 놓여지고 있다. 미국에 맞서는 이들은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이제 비로소 배우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연설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대서양과 태평양의 다리가 없었고, 그죠? 예, 없었지만 이게 비로소 다리가 놓여짐으로써 미국이 치열한 경쟁 상대로 규정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잔뜩 담겨 있는 발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그 전까지 따로 있었던 대서양,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줄여서 이제 나토이죠. 나토.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은 나토 따로 있었고, 그죠? 아시아에서는 주로 미국이 양자 동맹, 뭐 한미 동맹이라든지 미일 동맹의 대표적인 것이죠. 이런 어떤 태평양과 대서양의 미국 주도의 동맹 체제가 따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좀 다리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바이든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라는 질문이 가능할 텐데 이게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해석을 잘 보여주는 게 커트 캠벨이라고 지금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인물인데요. 지금 현재는 백악관의 인도태평양 정책조정관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땐 백악관에서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과 또 국무부에서 아태 담당 선임 보좌관을 맡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땐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주도했던 인물이고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 커트 캠벨이 작년 5월 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만들어서 유럽의 파트너들을 상대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가 좀 힘을 합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안 먹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잘 안 먹혀 들어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유럽의 파트너들과 굉장히 진지하고 심도 깊고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해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즉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금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열흘 후에 제이크 설리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의 핵심적인 기조가 무엇이냐, 목표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할 텐데 제이크 설리반이 작년 5월 중순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적인 외교 정책의 목표는 유럽과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전략을 통합, 연결하는 데 있다. 예. 이것이 이제 아까 제가 소개 말씀드렸던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한 표현이 이미 작년 5월 달에 그런 어떤 외교정책 기조가 제시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커트 캠벨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그전까지 잘 안 됐던 이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의 동맹 네트워크가 비로소 형성되고 있다. 이런 어떤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그 유럽과 인도태평양을 연결시켜서 추구하려고 하는 미국의 전략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 관련해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이미 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외 정책의 핵심적인 기조,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는 21세기 미국의 첫 행정부였던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부터 미국의 핵심적인 목표는 중국이 미국과 대등해지는 걸 좌절시키는 데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전략 기조를 세웠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렁에 빠지면서 그게 상당히 좀 차질을 빚게 됐죠. 그 와중에 이제 그 직전에 또 9.11 테러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후순위로 좀 밀렸다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아까 제가 소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발표를 했고, 뒤이어서 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마찬가지로 어떤 대중국 봉쇄를 핵심적인 기조로 삼았고, 또 이번에 이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인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중국에 대한 견제 심리, 또 이제 미국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중국에 대한 반감, 이것이 일종의 좀 초당적인, 미국에서 초당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미국의 그 하원 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가 대만에 방문해서 양관계가 큰 파도가 일어났는데, 또 얼마 전에는 어제는 또 그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LA 인근에서 메카시 미국의 새로운 하원 의장과 만나면서 또 이제 출렁이고 있는. 근데 낸시 펠로시는 민주당 정치인이었죠, 그죠? 메카시는 지금 공화당 정치인입니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미국의 어떤 대중 봉쇄 정치의 기조가 초당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토니 블링컨은 작년 5월 말에 그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중국이야말로 가장 심각하고 장기적인 위협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국이 동맹국들을 규합해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해야 된다. 이런 어떤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정당화하는 화법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중국을 한 통속으로 묶는 겁니다. 한 통속으로 이제 그러니까 나쁜 X의 친구는 나쁜 X 이렇게 돼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이제 한 통속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잘 보여준 게 작년 6월 중순에 그 싱가포르 상그릴라 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젤렌스키가 질문을 받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자로부터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어떤 취지에 대해서 대만을 도와야 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오늘이 동아시아의 내일이 될 수 있다. 이 취지는 만약에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치지 않으면, 그죠? 중국이 언제든지 또 대만을 침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크라이나의 오늘이 동아시아의 내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취지의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작년 6월 하순에 전환기적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전환기적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은 나토 사무총장이 쓴 표현인데요. 아시다시피 작년 6월 하순에 열렸던 나토 정상회담이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30개국의 나토 회원국뿐만 아니라 나토 가입을 신청한 핀란드와 스웨덴, 그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 또 여기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도 참가를 했죠. 단순히 그 회의 규모만 역대급이 아니었습니다. 나토의 최상위 그 문서가 이제 전략 개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 나토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처음으로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이제 태평양 대서양 동맹 네트워크라고 제가 그 명명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하위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존재했던 것이 나토나 아시아에 있는 여러 동맹체들,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오랫동안 냉전 시대부터 존재해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운 하위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쿼드입니다. 이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 이 네 나라의 안보 그 협의체인데 여기 핵심적인 나라가 인도입니다. 이걸 만든 핵심적인 목적은 이미 미국, 일본, 호주는 미국을 정점으로 한 동맹 국가들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인도를 포함시킨 이유는 앞으로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인도가 일종의 스윙 스테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를 우리 편으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관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서 인도를 포함시켰는데 근데 그게 뜻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인도는 예를 들면 쿼드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상하이 협력 기구에도 정식 회원국이 됐어요. 예. 전형적인 이제 그 등거리 외교 혹은 이제 중립 외교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도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러면 인도도 미국 주도의 대중 봉쇄 전략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이제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오커스인데요.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 영어를 쓰는 주로 이제 영어를 쓰는 나라 그 앵글로색슨족들의 이제 국가들이 이 3자들이 뭉친 안보 협력체인데 핵심은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판매하는 겁니다. 네, 판매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발표가 나왔는데 이 사업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네, 이 핵 잠수함 사업 규모가 약 3천억 달러 안팎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70조 원, 80조 원. 이거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예. 근데 여기에 뒤통수 맞은 나라가 있어요. 이 오코스의 뒤통수를 맞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프랑스예요. 예. 원래는 오코스가 뜨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가 디젤 잠수함을 호주에 판매하는 것으로 거의 얘기가 끝난 상태였어요. 예? 예. 근데 갑자기 미국하고 영국이 끼어들어갖고 우리가 핵잠수함을 판매해 줄 테니 그 계획을 취소해라. 그래서 극비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오코스가 등장한 겁니다. 당연히 프랑스는 붕괴하고 있죠. 그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중국에 가 있는 거예요. 중국에 가 있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데리고 중국에 지금 가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게 이게 제가 이제 태평양 대서양 동맹 네트워크가 굉장히 좀 이게 부상하고 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쿼드도 그런 측면이 있고 오코스도 마찬가지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인 부분인데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작년 11월에 그 푸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이었죠.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미일 동맹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내용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작년에 체결된 호주와 일본 사이의 원활화 협정, 그다음에 올해 1월에 체결된 그 영국과 일본의 원활화 협정 있어요. 이 원활화는 뭘 원활하겠다는 것이냐? 유사시에 상호 간의 군대 파견을 원활하게 하는 일종의 좀 준 동맹 조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건 주한미군의 전략적인 유연성, 그다음에 유엔사 활성화 계획, 그다음에 일본 주도로 만들어진 원활화 협정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은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도 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주한미군도 투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적인 개념인데, 근데 뭐 진보수를 떠나서 그럴 경우에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가 걱정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한미군의 공백이 발생하면 한반도에서 미국 군사력 공백이 발생하면 그 기회를 틈타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제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우려를 대비해서 미국이 추구했던 게 유엔사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도 유엔사의 전력 공여국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는 그런 형태의 유엔사 활성화 계획들을 꾸준히 추구해 왔고, 근데 그 유엔사의 후방 기지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에 있습니다. 예. 그 일본이 유엔사 전력 공역의 핵심적인 나라인 영국 및 호주와 원활 협정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포항 앞바다에서 열린 그 한미 그 연합 상륙작전 여기에
영국의 특수부대, 영국의 해병대인 코만도 부대가 사상 처음으로 참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교 일정을 보면 아까 그 남규정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외교 일정이 마치 짜여진 것처럼 쭉 가고 있습니다. 올 초 들어서 그 5월 말에 열리는 히로시마 G7 회담 의장국인 일본의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G7 회원국들 쭉 돌았어요. 네, 쭉 돌았는데 공교롭게도 일본을 제외한 G7 그에 있는 6개 나라의 공통점이 다 나토 회원국들입니다. 네, 나토 회원국들 쭉 돌면서 안보 협력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를 비롯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이제 합의가 됐죠. 지소미아가 그러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 사실 이 표현을 하면 뭐 굉장히 좀 중립적이고 혹은 뭐 안보 문제 관련해서 협력하자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를 품은 것처럼 간주될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사실상 한미일 안보 협력은 공식적인 내용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한미일 군사 공조이고 그 군사 공조의 양상이 한미일이 집단적 자율권을 공유하는 형태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집단적 자율권은 뭐냐면 나하고 친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그건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같이 그 공격한 나라를 갖다가 때려잡겠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나 미일 상호방위조약은 이제 그런 거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일 간에는 그거 없습니다. 한일 간에는 아시다시피 공식적인 동맹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데 근데 지소미아를 통해서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왜냐? 지소미아의 핵심은 뭐냐면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유사시에 북한이나 중국의 미사일이 일본으로 향할 경우에 한국이 일본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한국이 이걸 우리를 향한 공격으로 마찬가지로 간주를 하고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일본 자위대한테도 전달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소미아가 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미일의 안보 협력 혹은 군사 공조가 삼각 동맹으로 가고 있다라는 진단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 보여주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굉장히 다방면적인데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에 지금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한때 한국 경제의 블루 오션으로 불렸던 남북 경협은 지금 이제 제로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게 언제 회복될지는 좀 아무런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지금 노골적으로 자국 보호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칠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산업 정책의 기조는 동맹국들이여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라 라는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무역의 최대 흑자 상대였던 중국이 이제는 적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등락이 있었습니다만 한국이 지금 쭉 가는 방향이 결국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이 되고 그 한미일 군사 공조 체계가 혹은 이제 경제 협력 체제가 중국을 배제하거나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이런 성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중국이 내리면 내릴수록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번영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수개월의 한중 관계의 핵심은 공동의 번영이었단 말이에요. 예?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는 게 중국 경제도 이렇고 중국 경제가 이런 건 우리 경제도 이렇고 이런 어떤 윈윈의 사고방식이 한중 경제관계의 가장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한미일 삼각동맹이 부상하면서 그 기조 자체가 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걱정도 들고 그리고 일본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와 또 배터리에 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 한국 경제와 대표적으로 이제 또 이제 경쟁 품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이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에 몰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좀 걱정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한미일 대 북중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허상에 가까웠습니다. 예. 우리한테 굉장히 그 익숙한 외교 문법이었지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돌이켜보면 실제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는 한국전쟁 이래로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주로 이제 냉전 시대에는 냉전 시대의 탈냉전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예. 그 아시아에서 탈냉전이 시작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미국, 중국, 일본이 소련을 공동의 적으로 삼으면서 일종의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미소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북한의 핵심적인 생존 전략은 한미일, 특히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맞춰졌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얼마 전까지, 한 2019년 정도까지. 근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도 여러 차례 해봤고, 특히 이제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도 해봤는데 다 부질없더라. 네. 다 부질없더라. 그래서 사실상 한미일,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미련을 접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미일 대 북중로가 잘 이 구도가 안 만들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북한의 핵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한미일의 군사 공조의 명분 혹은 구실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한테 핵을 내려놓게 만들려면 한미일이 북한과 관계 개선을 또 추구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북한이 다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사실은 적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그 한미일 대 북중로의 대결 구도가 고착화될 위험이 커지고, 이 와중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면서 이게 고착화될 위험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상황에서 좀 걱정되는 게 지금 한반도에서 굉장히 첨예한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굉장히 첨예한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한반도 차원을 넘어서 일종의 대리 군비 경쟁의 양상까지 띄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의 군비 증강은 한국 자체의 안보 수요, 대한민국의 안보 수요를 지금 훨씬 넘어서고 있어요. 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최근에 선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체계, 핵과 미사일 중심한 무기체계 양상이 단순히 어떤 방어적인 목적, 그 뭐 핵 억제력을 갖겠다고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뭔가를 대비하고 있어요. 그 뭔가가 뭐냐면 대만 유사시와 같은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고 북한은 중국의 동맹국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동맹의 체인에 엮여갖고 그 전쟁에 휘말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예를 들면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해서 군사적인 억제를 가져야 되고, 북한은 한미를 상대로 해서, 특히 미일 동맹을 상대로 해서 군사적인 억지를 가져야 되고, 이런 어떤 군사적인 필요를 느끼면서 일종의 이것이 대리군비 경쟁까지 가세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일단 중요한 건 우리가 좀 멈추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이렇게 제기되는 질문들 관련해서, 첫 번째는 왜 갈수록 안보가 불안해지고 있는가? 지금 한국의 군사력이 3년 연속 세계 6위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도 윤석열 정부 이후로 취임 이후로 역대 최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일본과도 같이 한미일이 같이 모여갖고 군사훈련을 막 벌이고 있어요. 그죠? 근데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근데 이 안보에 대해서 안심을 하기보단 안보가 불안해지고 있다.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왜 그런 건가? 군사력은 사상 최강인데, 동맹도 이렇게 강해지고 있는데, 군사훈련도 역대급으로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안보는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북중로와 과연 우리가 등지고 살 수 있는 것이냐. 예. 보통 한반도, 더 정확하게는 대한민국을 보통 가리켜서 지정학적 단층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양 세력과 그 대륙 세력으로 하는 큰 그 지층이 충돌하는 지점에 이제 그 한반도, 더 작게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데, 이 대륙 세력의 거대한 지층인 북중로와 등지고 과연 우리가 생존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남규정 교수님 그 발제 말미에도 나왔습니다만, 제 말씀이 너무 뭐 태평양 대서양 동맹 네트워크가 부상하고 뭐 이제 세계 질서가 신냉전으로 가고 있고 뭐 양극 체제로 가고 있고 이런 취지로 비춰질 수 있는데 꼭 그런 게 아니란 겁니다. 예. 신냉전의 기운이 강해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물리학의 법칙이 그렇습니다만 어느 한쪽에서 작용을 하면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반작용이 뭐냐면 글로벌 사우스, 냉전 시대 비동맹주의가 오늘날엔 글로벌 사우스라는 이름으로 재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재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왜 우리가 거기에 어느 한편에 줄을 서야 돼? 우리한테도 우리의 이익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이익이라고 있는 건데 왜 우리가 어떤 나라, 어떤 진영에 줄을 서야 돼? 이거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는 대개 남반구에 있거나 북반구에 있으면서 좀 적도에 가까운 나라들, 이들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도, 그죠? 남미의 뭐 브라질, 그죠? 뭐 중동의 최근에 뭐 사우디까지도 그런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우스를 이제 포용하는 형태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계속 몇 년 사이에 주창하고 있는 게 이른바 그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수호자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파괴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야, 도대체 그 국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라고 하는 건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 그걸 만들 때 과연 제3세계 국가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이나 된 거냐?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다른 나라들한테 그 지키려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문제의식들이 글로벌 사우스 중심에서 굉장히 좀 자라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주목해야 될 현상은 우리는 보면 뭐 언론이라는 걸 보면 맨날 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말할 필요도 없고 중국과 미국이 맨날 싸우고, 그죠?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마치 이제 줄서기를 강요당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이제 언론 보도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다른 선택, 제3의 길, 제3지대를 만들고 있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국민 여론들을 보면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 대한 반감도 역대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신냉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동떨어진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뭐 어떤 뭐 남북 관계나 한반도 또 혹은 한일 관계 이런 어떤 특수성, 이런 역사성을 좀을 유념을 하되 그거를 초월하는 글로벌 차원의 어떤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좀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냉전 시대 때의 게임 체인저는 핵무기였습니다. 핵무기는 한편으로는 냉전을 격화시킨 절대 무기였지만 동시에 냉전 종시에 기여한 절대 무기가 됐어요. 냉전을 격화시킨 근본적인 이유는 저 무기를 내가 손에 쥐면, 저 무기를 내가 쟤보다 더 많이 가지면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욕망이 강해지면서 냉전이 굉장히 치열해졌던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거는 저 무기가 나를 포함해서 인류를 끝장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 핵무기가 인류를 끝장내기 전에 우리가 핵무기를 통제하고 더 나아가서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냉전이 총성 한 방 울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지구촌에 있는 생명체, 모든 생명체들의 생존을 위협할 가장 큰 존재론적인 실존적인 위협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기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후위기가 우리 인류를 끝장내기 전에 우리가 그 위기가 재앙으로 치닫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이제 많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이 신냉전에서 좀 격화되고 있는 군비 경쟁과 기후위기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군사활동 자체가 굉장히 많은 탄소를 배출해요. 뭐 엊그저께도 미국의 전략폭격기 한 대가 한반도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략폭격기 한 대가 1시간 동안 배출한 탄소량이 자동차가 7년 동안 배출한 탄소량은 거의 맞먹습니다. 맞먹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전 세계 군사 활동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이 전체 배출량이 한 5%에서 한 6%. 국가 단위로 환산하면 중국, 미국, 인도 다음에 세계 4위라고 해요. 예, 4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래서 군사 활동이 탄소 배출도 많이 하지만, 그죠? 올해 세계 군사비가 한 2조 3천억 달러 정도로 좀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기후위기 대처가 잘 안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 이제 선진국들이 이른바 기후 금융을 만들어서 개발도상국들의 탈탄소를 돕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과연 돈이 없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그 소중한 자원을 엉뚱한 데, 군비 경쟁이라고 하는 엉뚱한 데에 탕진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이제 문제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고, 더 가장 근본적으로는 냉전 시대 때 미국은 소련이 주적이었잖아요. 그죠? 소련은 미국이 주적이었어요. 근데 막 서로 삿대질하다 보니까 우리의 주적은 따로 있었네. 쟤를 주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지런히 만들었던 핵무기, 그 핵무기가 바로 우리의 주적이다. 라는 인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냉전, 종식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국경을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이거 모든 생명체의 어떤 차이를 초월해서 공동의 적은 누군가? 바로 이제 기후 위기. 그런 어떤 각성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로 복합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 글로벌 차원의 이 시대의 새로운 어떤 좀 지구적인 아젠다의 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끝으로 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